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코로나 블루를 비롯한 우리 마음 건강에 대한 말씀 나눕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전홍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로서 걱정되는 부분들도 더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코로나가 생각보다 오래 지속이 되면서 지금 전 세계가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는 고립감, 또 운동이나 레저를 하지 못하는 또 활동 저하, 또 감염에 대한 두려움, 감염 공포 등이 이제 만나가지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블루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나타나는 우울감, 이렇게 찾아보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가 정상적인 반응일까요? 예, 블루라는 거는 이제 코로나 블루에서 블루는 사실은 우울증까지는 아니고 조금 기분이 우울해지고 좀 울적해지고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기분이 좀 우울해지고 활력이 좀 떨어지지만은 직장 생활이나 가족과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그거는 병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예, 그럼 이런 정상적인 반응하고 이제 병적인 것하고도 나중에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예. 요즘 가짜 뉴스를 비롯해서 그렇다더라 식의 얘기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에 영향을 줄까요? 아, 그렇죠. 이게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고요. 카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자 메시지도 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코로나로 인한 걱정이 더 많아지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직장이나 일에 대한 불안감이나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 우울감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아, 적당한 거리감, 가족들 간에도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택근무라든지 또 가족들이 하루 종일 죄송합니다. 질문 다시 할게요. 예, 네. 네, 이 적당한 거리감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회사에서 다 재택근무로 이제 돌리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집에 다 모여 있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 간에 너무 모여 있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갈등, 스트레스 요인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죠. 지금 이번에 재택근무를 전체 하기로 했죠. 그래서 재택근무가 점점 늘어나고 아이들도 학교를 가지 않으면 집에 있게 되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도 챙겨줘야 되고 굉장히 이게 해줘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사 분담의 문제도 생기고 아이들 관리도 어렵고 이게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또 집안에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은 이제 집에서 엄격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이 좋은데 가족들이 더 함께 있다 보면은 사실은 어떻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또 만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아직 이러한 준비는 잘 되지 않고 사실은 집에 같이 있지만 다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경우가 맞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게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혼자서 스마트폰만 각자 보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한번 가족끼리 소통도 하고 애들 이야기도 듣고 또 부인 이야기도 듣고 남편 이야기도 듣고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서로가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의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는 출발이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요. 교수님 그러면 이제 집에 모여 있을 때 이렇게 대화하고 하는 시도들은 좋은데 그래도 자녀도 있고 각자의 어떤 역할들이 있을 텐데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세 끼를 챙겨야 하는 경우들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큰 부담일 텐데 진료실에서도 이런 거 호소하시는 분들 없나요? 많죠. 이게 가족이 다 집에 있고 또 외식이 어렵기 때문에 집에서 세 끼를 다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원래 우리 말에도 하루에 세 끼를 다 집에서 먹는 사람은 삼식이라고 하잖아요. 예. 가장 싫어하는 게 삼식인데
자꾸 식사를 차려야 되고 또 설거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힘든데 각자 이런 걸 분담을 잘 해서 해야 되죠. 또 이렇게 집에만 있고 계속 식사만 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여기저기가 아파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이렇게 몸이 좀 으슬으슬하면 이거 혹시 코로나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걱정이 많아지고 또 가족 간에 이런 전부 다 이게 뭐 신체 증상이나 몸의 이상 이런 쪽으로 자꾸 대화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코로나 블루 인한 우울감 증상 이제 어떤 것부터 이렇게 조금 오게 되는지 사실은 그냥 우울감은 물어보면 있다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객관화하고 증상으로 보시는지 좀 그런 게 궁금해요. 예. 우울감은 누구나 지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좀 걱정도 많이 되고요. 근데 이게 증상으로 넘어가면은 사람이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으려고 하거든요. 옆에서 보면 활동량이 떨어지죠. 예, 그리고 특히 밤에는 잠을 못 자고 낮에는 뭐 누워 있고 이런 패턴이고 또 매사에 좀 부정적이고 불안한 생각만 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뭐 재택근무를 하긴 하지만 근무하는데도 기능이 떨어지고 또 수업을 듣는데도 잘 집중이 안 되고 이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이런 것도 있나요? 그렇죠.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주로 마치 그 코로나 비슷한 증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열감도 좀 있고요.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쑤시고요. 근데 실제로 체온을 재보면은 괜찮긴 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감염 수칙을 잘 지키고 그러면은 코로나 걸릴 가능성은 높진 않고 아주 안전한데 필요 이상으로 걱정을 많이 해요. 이제 집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규칙적인 생활이 깨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자기 신체 증상이 없던 것도 생기고 거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있다고 하더라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생활 리듬을 유지하고 특히 자고 깨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실제로 본인이 느끼는 신체 현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군요.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와 함께 제가 보니까 자가격리 중인 분들도 지금 상당수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경우 느끼는 정신 심리적인 압박감이랄까 이런 건 좀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집에 그냥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분도 자기가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걱정을 하는데 자가격리 중에 있는 분들은 내가 혹시 코로나가 이제 발현되지 않을까 엄청 걱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혹시 다른 사람 옮기지 않았을까 민폐 끼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자가격리하는 게 코로나의 확산을 막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중요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죄책감을 갖고 이런 것보다는 그 시기에 자신의 건강을 잘 살피고 또 잘 건강이라는 게 잘 자고 잘 식사를 잘 하고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면역을 높여서 코로나에 좀 대응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주변 분들한테 너무 그 폐를 끼친다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하도 이제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하니까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이 더 조심스럽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주변에서 좀 어르신들을 더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제가 어르신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더 힘들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가뜩이나 이제 몸도 조금 편찮은 경우가 많고 또 병원도 많이 가야 되고 또 그런데 이 지금 이동이 힘들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또 노인들은 집에만 있다 보면 젊은 사람은 집에 좀 있어도 또 뭐 집에서 활동하고 하면 괜찮은데 노인들은 이 운동을 안 하면은 근육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특히 이
종아리나 허벅지 같은 근육이 굉장히 얇아지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중력을 딛고 걷고 운동을 해야지 그게 유지가 돼요. 그러다 보면 다리가 점점 가늘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다가 뭐 낙상이 일어난다든지 넘어진다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실려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들은 집에서라도 꾸준히 이렇게 걷고 뭐 운동을 하고 뭐 필요하면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이제 평소에 이제 코로나19하고 또 무관하게 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고 취약하거나 뭐 예민한다거나 뭐 좀 강박적인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이제 이런 코로나19 관련된 소식들 뭐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뭐 이러면서 어디서 확진자가 나왔다 이런 소식들을 계속 접하게 되면 더 불안해지고 망상에 빠지기도 하고 대중교통 같은 걸 아예 이용하지도 못하고 뭐 오히려 좀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 좀 질문 드려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환자들이 걱정하는 게 뭐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나, 뭐 내가 무슨 뭐 중병에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걱정했다면 요즘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나 이런 걱정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것 자체가 좀 너무 과하면은 또 정신 건강에 문제가 되고요. 사실은 지금까지 이렇게 위기가 많이 왔지만은 모두 잘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어렵지만 이 또한 또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시 일상에 복귀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잘 집에서 잘 지내시고 운동도 하시고 해야 되고, 예전과 다르게 이제는 사람들하고 소통할 때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언택트로 하잖아요. 만나진 않지만 대면하지 않고도 대화를 나누고 집에서도 예전에 하던 것처럼 운동을 하고 이제 그렇게 지금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 코로나가 지나갔을 때 이게 자연스럽게 다시 예전 활동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모두가 어려운 상태지만 이제 우리 몸과 마음 건강을 위해서 좀 불안을 떨쳐낼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될까요? 예,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게 혼자 고립돼 있고 거기서 자기 몸에 무슨 문제가 없을까 생각하면 더 계속 심해지죠. 하지만 다른 사람하고 서로 교류하고 대화를 나눌수록 줄어드는 게 불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도 이제 가족들이 오래간만에 모였는데 서로 모이긴 모였지만 딴 생각들을 하고 있고 사실 스마트폰만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서로 교류를 하고 이번 기회에 오히려 가족끼리 더 친해지고 소통하는 계기로 삼는다면은 이 시기가 더 빨리 지나갈 거로 생각이 됩니다. 모두 함께 겪고 있고 함께 이겨야 하는 시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다 같이 배려하고 실천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교수님, 책을 쓰셨잖아요. 예민함에 대한 책을 쓰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울증에 대한 진료를 주로 하시는데 예민함에 대한 책을 쓰셔서 제가 조금 놀랐거든요. 의외였어요. 네. 이번에 예민함에 대한 책을 쓴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우울증 환자들을 많이 보고 있고 지금 매일같이 많은 환자들을 보고 있는데 우울증 환자들이 보면 공통적으로 좀 예민한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될 때 작은 예민함이 있고 그게 계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결국은 우울증으로 이어져서 그게 연결고리가 있고요. 또 우울증 환자들한테 이제 우울증이다 이렇게 병으로 자꾸 접근하면 힘들어하는데 어떤 예민한 성향이 있고 이걸 잘 극복해서 한번 더 좋은 쪽으로 사용해보자 이렇게 하면 상당히 잘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울하고 불안감이 큰 사람들에게 성격이 좀 예민하다는 말 이렇게 하는 게 아마 교수님께서 그걸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민해서 불안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불안해서 예민해지는 건가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예민해서 불안해지기도 하고요. 또 불안해서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서로 이렇게 연관이 있고요. 근데 하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불안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네. 인구의 한 15%에서 20%까지 보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민한 분들은
잘 관리하면 이렇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아주 섬세한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그냥 쉽게 넘길 거를 자세히 보니까 이게 어떤 능력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은 너무 휘둘리면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이런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민하다라는 어떤 그 단어의 의미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방금 얘기하신 부분에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긴 했지만 예민하다는 말을 어떤 분들은 좀 부정적으로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예민한 거를 또 다르게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이거 예민하다는 말부터 좀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민하다는 거는 이제 외부의 자극에 민감한 성향을 지닌 것을 의미한 거죠. 이게 부정적일 수도 있고 또 긍정적일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러한 분들은 매사에 쉽게 넘기지 못하고 좀 완벽주의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비유하자면은 컴퓨터로 비유하자면 매우 고성능의 마이크를 달고 매우 복잡한 아주 고성능 카메라를 달고 복잡한 프로그램이 있는 컴퓨터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게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너무 정보의 양이 많으면 이게 기능을 못 하게 돼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책을 보면은 이제 예민함을 넘어서 매우 예민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도 좀 담겨 있던데요. 매우 예민한 건 문제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 예민한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너무 지나치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어느 정도의 예민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소리에 예민하고 누구는 타인의 눈치에 예민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보다 에너지가 과도하게 쏠리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넘길 수 있는 것에도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내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의 표정, 말투, 주위 환경, 옆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쓰다 보니까 결국은 자신이 이렇게 기능이라든지 사람들하고의 대인 관계 이런 데 지장을 줄 수가 있죠. 그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트라우마도 하나의 요인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요 트라우마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는 이제 반복적으로 그 생각이 들게 하는데 이게 사람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뱀, 쥐, 거미를 보면은 좀 무서워하죠. 네. 그러니까 아닌 사람도 있겠죠. 드물게는 있지만은 그냥 무서워할 텐데 거기에 물리거나 다쳐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 세 가지에. 그렇죠. 근데 아이들도요, 처음 본 애들도 무서워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뭔가 진화해서 발전 과정에서 그냥 인간이면 가지고 있는 이런 트라우마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경험을 했고 기억하고 있는 트라우마도 있고 아예 기억도 못하고 무의식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릴 때 이제 물가에 걸어가다가 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 네. 누가 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살았는데 본인은 너무 어릴 때라서 기억을 못 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바닷가에 가거나 강가에 가면 이상하게 무서워요. 네. 무섭고 운전하기도 괜히 무섭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물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무슨 아쿠아리움이나 이런 데 가도 무섭거든요. 이게 물이 쏟아지지 않을까? 예. 근데 자기는 잘 모르는데 부모님은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자기 무의식 쪽에 있는 이러한 것도 예민한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우울, 예민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요. 환자분들 중에 이제 우울증이라는 말에는 사실은 환자분들도 부정적이다가 예민하다는 말에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이것도 연결선상에서 보면 되는 걸까요? 물론 예민한 분들이 다 우울증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주 잘 지내는 분들도 더 많아요. 근데 우울증이 있는 분들 보면은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기가 예민하고 민감한 거를 인식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과 다르다, 차이가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그 문제를 자꾸 찾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예민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트러블 있으면 제가 나한테 뭐라 그랬고 제가 나한테 뭐라 그랬고 윗사람이 안 좋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인식을 하게 되다 보면은 계속 불편한 거예요. 네. 극복이 안 되고 또 분노가 생기고요. 그리고 우울증으로 가슴이 조이면은 심장에 문제가 없는지, 숨이 막히면 폐에 이상이 없는지, 뭐 이런 식이니까 막 병원을 엄청 다녀요. 그 에너지가 이제 소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민한 분들은 자신의 예민성을 잘 알고 관리를 초기부터 잘 해서 요 에너지가 자신의 능력으로 발휘되도록 계속 잘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둔감한 사람, 예민한 사람, 매우 예민한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본다면 좀 특징이 구분이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민한 사람과 둔감한 사람이 이제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 관계사고라는 것이 있어요. 관계사고가 뭐냐면 자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를 관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민한 분들은 다른 사람이 하는 자기하고 관계없는 걸 자꾸 자기랑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책에 나오는 대학생의 예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분은 굉장히 예민하고 타인한테 특히 거부당하는데 상당히 민감했거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체격이 약간 좀 있고 그랬는데 친구의 표정이나 말투가 안 좋으면은 내가 뚱뚱하니까 날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뭐 누가 나를 꾸지람을 하면은 내가 그러니까 자기의 체형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다른 이유 이런 것들 돌려서 모든 걸 다 자기의 어떤 잘못된 내가 못난 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친구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수다를 떠는데도 이거는 혹시 나 욕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둔감한 분들은 상대가 대화 중에 표정이 안 좋거나 뭐 그래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 관심을 별로 안 가져요. 근데 너무 이렇게 둔감한 것도 일이라든지 자기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을 주거든요. 네. 이제 무신경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둔감한 사람은 조금 예민하게 변할 필요가 있고 예민한 사람은 좀 둔감하게 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진짜. 예. 그리고 예민한 거 이게 타고나는 겁니까? 뭐 아니면 뭐 주변에 어떤 가족력이라는 게 있을까요? 제가 예민한 분들을 만나보면 가족들도 예민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게 이제 보통 체질이 좀 비슷한 경우가 있고 또 같은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닮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전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경험을 통해서 이제 계속 그렇게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예민한 분들은 가족끼리 비슷한 직업을 하거나 비슷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하지만은 이게 평생 비슷하게 유지되는 거는 아니고 이제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서로 보면은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특징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우울증이 있고 예민한 분들은 이렇게 특수한 영상을 촬영해 보면은 뇌의 연결성이나 이런 예민함을 느끼는 뇌 부위에 특징적으로 조금 변화가 있는 경우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 뇌신경과 연결돼 있다는 게 참 신기한데요. 아주 예민한 뇌는 매우 예민한 사람을 만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뇌가 참 굉장히 이제 복잡한 어떤 장기인데 그 뇌 안에 신경 안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물질이 있고요. 그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이나 집중력 등이 변해요. 그게 너무 많아도 좋지 않고 너무 적어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적으면은 뭐 우울하고 의욕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떨어지는데 너무 많으면 또 의심이 많아지고 잠을 못 자고 각성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 시절에 반복적인 뭐 트라우마나 이런 걸 경험한다든지 그런 예민한 분들은 뇌의 편도체라는 곳이 있어요. 편도체. 편도체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자신한테 위협이 되는 것 어떤 환경이 있다면 그걸 빨리 피해야지 이제 생존에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뇌에 저장해가지고 그 비슷한 것이 있으면 굉장히 놀라게 돼요, 사람이. 네. 그래서 이머전시를 이제 울리게 되는데 그런 편도체가 예측 불가능하게 막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 이제 경고 알람이 계속 울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알람이 이제 불이 나지도 않았는데 알람이 계속 울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이 소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뭐 어떤 뇌신경학적인 이야기는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게 결국은 얘기를 듣다 보면 또 떠올리는 질환이 혹시 공황장애 이런 것도 떠올리게 되는데 이게 같이 또 연결이 되는 건가요? 연결이 되죠. 제가 우울증 환자를 보다 보면 공황장애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이 또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인지 저하가 오는 경우도 많고 서로 연관이 있는데 이 공황장애는 갑자기 심하게 호흡이 곤란하고 이렇게 목이 조이는 것 같은 증상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이렇게 위험하지 않은 게 갑자기 위험하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은 데서 흔히 생겨요. 대형 마트, 또 지하철, 버스도 그런데 버스가 문이 앞에만 있을 때, 그러니까 두 개 있으면 좀 낫고요. 이제 그 앞에만 있으면 쉽게 나올 수가 없으니까 더 그런 게 있고, 또 비행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은 가도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닌데 그런 데서 알람이 울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되게 예민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뇌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단어도 이제 떠오르는데요. 사실 이런 전달 물질이 잘 조절이 되면 예민한 것도 거꾸로가 아니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조절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걸 조절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것은 약으로만 조절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활 습관이나 태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도 바뀔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러한 것이 실제로 예민성과 상당히 유사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민한 분들은 이게 조금만 변화해도 아주 예민하게 느껴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조금만 떨어져도 우울해지고 또 도파민이 조금만 떨어져도 무기력해지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민감성을 더 잘 느끼게 되죠. 그러면 매우 예민한 사람들의 경우에 이제 MRI로 딱 찍으면 매우 예민한 사람 이렇게 딱 진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아주 좋겠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MRI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뇌의 모양을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MRI가 도움이 되는 거는 이러한 예민한 분들이 뭐 혹시 뭐 뇌에 뭐 위축이 있다든지 혈관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조기 발견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지만은 예민한 정도를 알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특수한 MRI가 있어요. 네. 확산 텐서 영상이라 그래서 뇌 신경의 연결성을 보는 거라든지 또 기능적 MRI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진료할 때 쓰는 건 아니고 연구할 때 쓰는 특수 MRI로는 그 변화를 조금 파악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민한 사람의 고통은 예민한 사람만 또 알지 않나 싶은데 왜냐면 주변에 둔감한 사람은 그걸 잘 못 느끼니까요. 그렇죠. 이제 예민한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민한 분들은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인간관계를 할 때 제일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대화를 할 때 우리가 그 대화의 내용에 이제 잘 관심을 가지고 듣지만은 그 대화의 내용이 혹시 그 배경이 뭐 어떤 게 있을까? 또 뒤에 뭐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자신의 예전에 기억하고도 연관을 시키고요. 또 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 이런 데 자꾸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요. 네. 그냥 안 만나고 혼자 집에서 지내는 게 낫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머리가 좋아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간에 수공업을 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은 아주 작은 일도 여러 명이 어울려서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면은 소진이 되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하고 만날 때 이렇게 편하게 만나는 연습을 굉장히 해야 됩니다. 아, 예, 연습을 해야 좀 좋아질 수 있는 연습을 해야 거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습을 시키고 있는데 그 네. 대화할 때 네. 카톡이나 메신저 하는 것처럼 대화를 하라 그래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로 대화를 해보세요. 훨씬 부담이 덜하죠. 네. 근데 예민한 분은 덜해요. 아, 카톡이나 왜냐면은- 메시지 이런 거에서. 왜냐하면은 그 사람 표정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훨씬 덜하죠. 그런 것처럼 오히려 일반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마치 문자로 대화하듯이 그 텍스트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어차피 잃어버릴 것이다. 어차피 잊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자님도 한 달 전에 만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네. 그분하고 대화했던 거 글로 쓸 수 있으세요? 아니요, 못 써요. 기억. 만났다는 건 기억을 하겠죠. 아, 그것도 가물가물한데요. 가물가물할 거예요. 네. 그것도 이름도 가물가물하고 그 대화 내용을 쓰라 그러면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냥 만났고 두 번째 만나면 만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네. 그 중요한 거 포인트만 알거든요. 네. 근데 예민한 분들은 그 사람하고 했던 말을 계속 되뇌어요. 그래가지고 남들이 다 잊어버릴 걸 자꾸 생각해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지, 이때 이런 말 했어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은 이런 말 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다른 사람 만날 때 계속 부담이 되고, 또 이게 팩트를 넘어서는 자꾸 그 인포메이션이 와요. 그러니까 일하거나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오류가 생기게 되는 거죠. 결국은 계속 어떤 메신저에 이렇게 대화하듯이 이렇게 좀 하는 연습을 좀 하면 이렇게 좀 예민함에 좀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는 말씀이 그래도 좀 다행이라는 생각인데요.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전홍진 교수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의 중심, KBS 라디오 건강 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알다가도 모르겠는 게 마음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사실 제 마음도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은 어쩌면 모르는 게 당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수님께 여쭤봅니다. 이 예민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 결과 말씀을 이렇게 하셨던 거 이렇게 제가 보면 우울증 환자도 성공한 사람도 예민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안심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좀 불안하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예, 제가 이번에 책으로 이제 정리를 하기도 했지만 그 예민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아주 유명한 사람도 있고, 잠깐만요. 이게 지금 에코가 좀 생기거든요. 네,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에코가 지금 제 목소리에서 에코가 난다는 건데요. 제 목소리가 에코가 나요. 교수님, 그거는 여기서는 제대로 들어오고 있어서요. 일단은 예. 그냥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음향 감독님이 다 괜찮다고 하셔서요. 제가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부터 할게요. 교수님께 여쭤봅니다. 예민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 결과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울증 환자도 성공한 사람도 예민하다. 한편으로는 좀 안심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죠. 예민한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은 참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자기의 일에 대해서 아주 정말 최고의 위치에 오른 사람도 이렇게 예민한 것을 많이 보는데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분들은 온앤오프가 아주 분명해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할 때는 굉장히 거기에 예민성이 투여돼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또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서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옷 디자이너인데 정말 트렌드를 아주 민감하게 파악해가지고 정말 아주 유명한 유행되는 옷을 만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는데 이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잘 못하고 평소에도 계속 예민한 걸 유지하기 때문에 결국 기력이 쇠진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러니까 제가 과연 얼마나 예민한 사람일까에 대한 어떤 자가 진단법 같은 게 있을까요? 예. 그 자가 진단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기존의 이제 체크리스트나 설문지를 보면 굉장히 좀 어렵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나 우울합니까? 물어보면은 어떠세요? 내가 우울한 건지 이게 정상인지 우울했다 안 우울해졌다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체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그게 어려워요. 저도 어렵더라고요. 체크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주로 실제로 본인이 겪을 수 있는 신체 증상이나 느낌에 따라서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여러분들이 아주 잘 체크가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한 28개 문항 정도를 만들었는데 이 중에서 한 7개 이상 해당되면은 예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물론 이제 아직 표준화해야 되고 연구가 조금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이렇게 감을 좀 잡을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예민함을 스트레스로 여긴다면 이제 그런 분들에게 어떤 말씀, 조언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예민함을 스트레스로 여긴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예민함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가 어떻게 하면 예민함을 잘 관리하는 행동이고 어떤 거는 예민함을 악화시키는 건지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예민해서 삶이 힘들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자기가 능동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자신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동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자각하고 아주 작은 노력 하나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 책에도 보면은 아침에 항상 제 시간에 일어나자. 어렵지 않죠? 네. 근데 예민한 분은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그렇네요. 예. 항상 늦게 일어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 관리가 잘 되냐 안 되냐가 작은 차이지만 이게 몇 년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예민함을 나쁜 게 아니고 나쁘지 않게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은 예민한 게 상당히 종류가 많아요. 이게 보다 보면은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 이제 책에도 보면은 한 40개의 예가 나오는데요. 사람마다 조금씩 예민한 이유가 다르고 대처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가 하나 있어요. 이제 공부는 잘하는데 어떤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들하고 대인 관계 하는 거는 잘 안 되고 뭐 피규어를 모으거나 어떤 그런 거 모으는 데만 취미가 있는 분 얘기가 있는데 이 보면은 이렇게 덕후 기질이 있는 분들 있죠. 예, 맞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큰 일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분들인데 이 대인 관계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꾸 자기 생각에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대화를 할 때 아까 어떻게 되냐면은 예민한 분들은 아까 다른 사람들 표정이나 말투를 신경 쓴다 그랬잖아요. 네. 이런 덕후 기질에 있는 분들은 남이 얘기하는데 자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요. 그러니까 동문서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러면은 상대방 얘기를 다 듣고 그 다음에 자기 얘기할 걸 생각하라고 하거든요. 제 주변에 여러분들이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얘기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자꾸 딴 데로 가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공부할 때는 뭐 시험 볼 때는 괜찮은데 회사라든지 사회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줘요. 왜냐하면 그게 준비해야 될 거하고 자기가 하는 게 자꾸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말을 끝까지 다 듣고 그 다음에 자기 얘기를 생각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윗사람이 하는 얘기는 항상 적으라는 거예요. 이게 1번 뭐 2번 뭐 얘기했다. 적어 놓으면은 그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면은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교수님 정말 예민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는 얘기를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조언 부탁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예, 사실 예민한 분들을 제가 그동안 만나보면은 조금만 노력을 하고 처음부터 바꿨으면 참 잘 지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예민한 것이 병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능력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 생각을 하냐면 예민한 분들의 가족들을 보면 크게 또 성공한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람은 실제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자꾸 신경을 쓰고 자꾸 나랑 결부지어서 생각하고 잊어버릴 걸 자꾸 기억하는 게 결국은 에너지를 소진시키게 되는 거죠. 근데 자신이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라면 그래도 지낼 텐데 자신이 에너지가 많지 않고 적은 사람이라면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겠죠. 그럼으로써 이제 우울증도 오고 불면증도 오고 불안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민함을 줄이는 쪽으로 자신의 생활 습관을 바꾸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것에 예민한지를 잘 알고 조금씩 노력해가는 것이 결국은 특히 이 코로나 시기를 잘 넘어가는데도 큰 도움이 되는 어떤 생활 습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지금까지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전홍준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